네, 방학 계획 세운이라고 정신 없으시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반갑습니다. 방학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아마도 수능을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계획을 세울 텐데 지금 세우는 이 공부가 수능까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단계나 체계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아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수학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체계적으로 연결될 때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방학이 오면 이제 과정 1,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고1 때 여름, 겨울, 고2 때 여름, 겨울, 고3 때 이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고3 때 수능 이렇게 총 5번의 수능 공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공부가 계속 연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연계시켜야 하나 좀 볼게요. 중3 때는 예비과정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하죠. 현대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고전문학, 그리고 비문학, 그 다음에 문법 개념, 문학 개념, 교과서 문학 선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1년에 걸쳐서 천천히 할 수도 있고요. 방학 때 빠르게 8주를 할 수도 있는데 8주 안에 하기는 좀 부족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뭐 2주씩 나눠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주, 6 곱하기 12주가 나오는데 8주 안에 뭔가를 하기에는 참 어렵죠. 그래서 보통 1년 커리큘럼을 따라서 중3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등국어를 선행하기 마련입니다. 근데요,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고1부터 새롭게 고등국어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중3 예비과정을 하면 좋은데 추천 하나, 하지만 사정상 다른 것들을 더 집중하느라고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1, 그 다음 고2, 그 다음 고3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총 수능 공부는 5과정에 5번에 이루어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고1 여름방학, 네, 이때 뭘 해야 되냐면 현대문학을 우리가 작품 하나하나 나열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도 그렇고 소설도 있고요. 고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 하나하나 이 작품별로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작품이 어떻게 묶이는지, 그 묶이는 코드 또는 주제별로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현대문학을 읽는 법, 고전문학을 읽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낯선 시를 읽을 때, 낯선 작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 그 낯선 작품을 읽는 법을 아셔야 돼요. 이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는 법, 그리고 문장에서 중요한 문장, 그 다음에 문단에서의 특징, 그 다음에 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비문학 배경 지식은 어떤 것들을 쌓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본격적인 수능 국어 공부의 첫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고1 여름방학 때 고1 기출을 끝내셔야 돼요. 고1 기출은 9월, 11월 위주로 3개년치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3월, 6월은 난이도가 중등 수준이라서 3월, 6월은 대체로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고1 겨울방학 때는요. 평가원, 즉 고3 6월, 9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데요. 고3 수능에 맞춰서 수능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문학, 독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분석해야 돼요. 근데 이 고3 수능 문제 말고도 고1 또는 고2 기출을 통해서 충분히 문학, 독서 유형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3 수능 제재를 해도 되는데 저는 고2 기출을 가지고 문학 유형을 분석하는 거 요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실전 전략, 방법, 구체적으로 시간 안에 내가 이 지문은 이렇게 풀 거야. 현대문학은 이런 게 나올 거고 이렇게 풀 거야. 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2 기출을 겨울방학 때 끝냅니다. 마찬가지로 9월, 11월을 베이스로 하되 시간이 좀 많아요. 겨울방학은 8주잖아요. 그래서 6월 것까지 이렇게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기출을 고2 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난이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올라가요. 2배 내지 3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1 때 고1 기출, 고2 기출을 끝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2 때 갑니다. 고2 여름방학 시작하면 또 이제 수능 공부할 거죠. 그때는 선택 과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문학과 독서 같은 경우는 이게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 말고 선택 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는 문법과 매체라고 해도 돼요. 자, 화작 또는 언매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출 분석을 이때부터 해주셔야 돼요. 화작에서 잘 나오는 기출 유형, 언어와 매체에서 잘 나오는 기출 유형을 분석하셔야 되는데 매체 같은 경우는 문제 양이 너무 적어서 강사 또는 특강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고3 기출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고3 기출은 6월, 9월 수능 문제 요것만 푸시면 됩니다. 4월, 7월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그건 교육청 문제라서 문제 퀄리티가 평가원에 비해 상당히 낮아요. 자, 잡다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평가원의 출제 코드를 정확하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난이도는 올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좀 잡다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9월, 11월 요거를 5개년치 풀어야 됩니다. 자, 5개년치를 한 번 더 반복해요. 언제요? 겨울방학 때요. 반복. 그래서 고2 때 고3 기출을 2번 반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때는 고난이 독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수능에서 비문학 난이도가 너무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겠죠. 그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리트, 법학 적성 시험 문제를 가지고 사고력을 좀 키우는 나의 난이도보다 훨씬 더 높은 난이도의 수준의 문제를 풀어서 좀 백신을 맞는 느낌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대비했으니까 좀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3이 되면 EBS 연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능 특강이 5월에 나오고 수능 완성이 7월에 나와요. 그래서 5월, 7월에 수특, 7월, 8월에 수완을 하게 되면 이제 9월, 10월이 되죠. 9월, 10월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푸셔야 되는데 EBS 연계 대비하는 사설 모의고사가 나와요. 즉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어느 정도 연계가 되잖아요. 수능에. 그러면은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사설에서 해줘요. 사설 그러니까 이감 모의고사나 상상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막 연계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을 푸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능 치는 거죠. 굉장히 짧아요. 고3은 10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고3 세 번째 반복은 언제 하냐면 요 3, 4월에 수특 나오기 전에 요거를 세 번째 마지막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 3번 돌리고요. 적어도 3번 돌려야죠.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까지 다 풀면 11월에 수능을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다 연계되는 거죠. 고1 때 쌓고 고2 때 쌓고 고3 때 완성. 만약에 고1과 고2 때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거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로드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1 기출을 안 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2 기출을 안 푼다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고3 기출을 2학년 때 대부분 학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엄청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역대급으로 이제 막 국어는 어렵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국어 너무 어렵고 피하고 싶고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을 때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내가 못하는 걸 조금 열심히 해서 잘 해봐야지 라고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고1, 고2 거를 다 안 풀었는데 고3 거 바로 시작해서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없죠. 그래서 자꾸 어렵다고 느끼면 이거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취 욕구를 기르려면 고1 거 끝내고 고2 거 끝내고 고3 거를 시작하고 반복하고 사설 모의고사로 EBS 연계하는 거, 이런 순서대로 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 순서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방학 때 난 국어 공부는 쉴 거야 라는 생각만 안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모의고사 1년 일정입니다. 고1, 고2는요, 이렇게 일정이 나와요. 3월, 이거 16이 아니라 6이에요. 6, 9, 11월. 총 4번을 칠 것 같지만 3번을 쳐요. 3월은 경기가 안 치고요. 6월은 서울에서 안 쳐요. 서울 애들은 6월을 안 칩니다. 그러니까 각각 3번 정도를 치게 되는 거죠. 3번을 칩니다. 네. 그 다음에 9월, 11월에 색칠을 해놓은 이유는 3월, 6월은 이거 중등 수준이잖아요. 중등 커리큘럼 가지고 만드는 문제거든요. 그럼 6월도 비슷해요. 배운 게 얼마 없잖아요. 그냥 중등 수준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아서 9월, 11월만 풀어도 괜찮습니다. 1학년은요.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다 풀어도 상관없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9월, 11월 것만 풀어도 괜찮아요. 3월, 6월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2학년도 9월, 11월을 푸는 게 2학년 수준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9월, 11월 위주로 풀어라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3학년은요, 시험을 많이 칩니다. 수능 빼고 총 6번의 모의고사를 치게 돼요. 3월 치고요, 4월 칩니다. 이거는 고2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고2의 9월, 11월 정도, 11월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안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6월은 의미가 있어요. 신유형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내니까 수능을 평가원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9월 수능 연습,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분석할 때 7월 말고요. 3, 4월 말고 10월 말고 6월, 9월, 11월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 문제는 교사와 학교의 교사와 강사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평가원은 대학 교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나 수능에 출제되는 사람들도 다 교수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깊이나 사고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좀 달라요. 평가원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교육청 문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시간 안에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시간 안에. 시간을 재야 돼요.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 다음에 오답률 높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답률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EBS에 오답 베스트 12 이거 알려줘요. 사이트에서. EBS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오답 매력도가 높은 이유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오답을 분석해야 되죠. 나는 왜 이런 문제를 틀렸을까?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또는 이 문제는 오답률이 왜 높을까? 오답 매력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오래 남습니다. 누가 떠먹여줘도 괜찮은데 그 오래 가지가 않아요. 내 것이 되려면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분석 강의를 선택할 때는요. 그냥 해설만 해주는 강의는 시간 낭비예요. 그냥 해설지 보고 내가 스스로 분석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기출 분석 강의를 고를 때는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해주는 사람 말고 분석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문제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오답 매력도가 높은 이유를 말해준다거나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지 그냥 문제를 푸는 해설을 해주는 강의를 들으면 시간이 아깝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목표를 세우고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수능 하나의 목표는 너무 먼 목표니까 그거는 나중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공부 의욕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매월 모의고사마다 목표를 정하고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고1 같은 경우는 9월, 11월을 중심 목표로 삼으세요. 그래서 내가 문학의 코드를 잘 이해했는지, 즉 하나의 낯선 작품이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코드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원 유형을 내가 잘 분석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나올 만한 게 나왔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취약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오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틀린 문제가 보물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틀렸는데 그러면 내가 왜 틀렸는지를 바로 적어야 돼요. 그 시험 날에. 왜 틀렸는지 적고 그 다음에 혼자서 왜 이런 문제를 틀렸을까? 이 문제를 맞추려면 무슨 공부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위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2 3월 6월 모평. 자, 고2가 되면 3월 6월 모평 신경 써야죠. 마찬가지로 요때까지도 문학의 코드를 이해했는지 평가원 유형 분석이 됐는지 요거 두 개를 확인하고요. 취약 영역이 보완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2 9월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급등해요. 이때부터는 고3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기출 분석을 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3 3월 모평에는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이제 난이도가 2학년 때와 달라요. 고난이 지문이 등장할 건데 이때부터 오답률이 높은 것을 가지고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 또는 어려운 지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나오잖아요. 고3 5월 되면 그때 되면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언매나 화작이 이때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6월 엄청 예민하고 민감한 시험입니다. 자 6월 평가원이 그 해당 한 해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과 시험을 통해 소통하는 거죠. 고난이 지문이 나올 텐데 그 지문에 대한 오답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동일할 건데 그거를 내가 잘 이해했나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유형이 등장합니다. 6월에 항상 신유형을 이제 던져줘요. 뭐 복합 지문을 다양하게 낸다든지 아니면 뭐 비문학에서 정말 생뚱맞은 지문이 등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6월 분석해주는 강의가 막 쏟아질 텐데요. 그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사들별로 그 왜 되게 유명한 강사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6월 가지고 9월 수능을 예상하는 특강들이 막 열리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기출 분석을 엄청 많이 한 강사와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아니면 고3 거 아직 덜 했잖아요. 한두 번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6월을 수능과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알려주는 강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3 9월 모평. 자, 수능을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죠. 11월엔 수능 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능 실전 연습에서 내가 뭐가 부족했나? 취약점 다시 확인하고 보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을 확인해야 되는데 진짜 수능에서 뭐 먹을지,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할지, 전날 언제 잘지,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청심환 먹을지 등등 수능 전과 동일한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는 날이 바로 9월 모평이에요. 수능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장에서 이상한 짓을 안 합니다. 갑자기 청심환을 먹거나 그럼 졸려요. 진짜 단 한 번 있는 그 인생의 중요한 시험에서 청심환 먹고 자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한 번은 실전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9월 모평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날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
그다음 모의고사 성적. 수능까지 이어질까 궁금하시죠? 이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떨어져요. 쌤도 그랬어요. 하락. 하락이 거의 80%가 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승은 18, 13% 정도 되고요. 유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네요. 자, 3월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을 가지고 메가스터디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이 표면적으로 내가 1등급을 받더라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락할까? 하락. 이 응시 인원을 보세요. 재학생이고 졸업생 수예요. 즉 N수생이라는 거죠. 인원만 봤을 때는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25%의 사람들이 1년간 모의고사 준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죠. 내신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이 경쟁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25%라는 객관적인 수치 말고 이 애들이 다 상위권을 점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등급 싸움이 치열해요. 치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등급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완전한 1등급.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쳤을 때 만만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느껴져야 되고 압도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수능장에 가서 또 더 압도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 모의고사가 만만한 수준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 운 좋게 1등급 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1등급을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안정적인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학생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능 국어를 재수생과 이렇게 경쟁을 하려면 N수생과 경쟁했을 때 좀 불리한 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자, 내신과 수능을 결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신이 되게 커요. 1, 2, 3, 4, 5. 똑같이 수능과 내신 반반. 어쩌면 이건 4주밖에 안 되니까 내신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길고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신 기간에는 문학을 수능처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문학의 코드를 좀 알려드릴게요. 시와 소설로 나눴을 때 문학의 코드 시는 5가지고 소설도 5가지입니다. 낯선 시를 딱 봤을 때 이 5가지 안에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과 그리움, 삶과 죽음, 자연과 서정, 성찰과 의지, 역사와 현실과 관련된 시가 수능에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나와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 교과서의 작품을 공부할 때 사랑과 그리움의 코드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용의 향수가 교과서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있어요. 천재밥 국어 교과서에. 그러면 이 교과서의 작품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추천사, 흥부부부상, 배를 밀며가 내가 모르는 작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도 이해가 충분히 가능해요. 짧은 시간 안에. 왜냐? 내가 이 교과서 작품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게 연결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 이거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에요. 다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작품들이죠. 그러면 이걸 내가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 내신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하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낯선 성찰과 의지 작품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판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내가 낯선 작품을 이해하는 발판이 된다. 이걸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발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낯선 작품도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 삶과 죽음, 율포의 기억이고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고요. 수의 비밀도 교과서에 있고 그 다음에 산유화도 교과서에 있고 이런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충분히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됩니다.
필수예요, 필수. 내신에서 교과서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죠. 만약에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학교라면 이 문학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자, 남신을주 유동 박시봉방을 배우는데 외부 지문으로 막 이런 것도 공부하겠죠. 그게 곧 수능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수능 공부가 자동으로 된다. 내신 기간에 문학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로 억압과 자유, 전쟁과 평화, 산업화와 소외, 돈과 욕망, 세대와 가치에 대한 문제가 또는 작품이 수능에 나올 거예요. 이 5가지랑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과서 작품을 기반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상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갈래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갈래별로 정리된 작품을 내가 꼼꼼히 교과서를 이해한다면, 내신을 공부한다면,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유사한 갈래 있죠. 강호가도 시를 배웠어요. 그러면 강호가도 시의 알파 낯선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낯선 작품을 내가 이거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과서 내신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문학에 있어서는 수능과 내신을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사고 국어. 자, 향가와 시조. 자, 향가 배우죠. 시조 배우죠. 그러면은 위에서 나오는 향가와 시조를 내가 통째로 잡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학에서 낯선 작품 나올 때 향가 시조는 충분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망매가 시조 2편, 요거는 구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관동별곡. 관동별곡은 가사거든요. 관동별곡 하나만 이해해도 상춘곡, 면왕정가, 삼위인곡, 연행가, 규홍가 이런 거 전부 다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사고 문학, 2학년 되면 문학교과서를 또 한번 배우는데요. 시, 소설, 극, 교술. 자, 극갈래와 교술갈래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관련되는 외부 지문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튼튼하게 공부하면요. 그러면 그거 수능에서 나왔을 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내신은, 문학에서는 낯선 작품을 이해하는 코드 또는 발판 또는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비법 2번째. 그럼 비문학은 언제 하냐? 방학 기간에 하셔야 돼요. 내신 기간에 매주 1회씩 비문학 기출을 푼다? 불가능합니다. 내신 대비 과제를 소화하느라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비문학은 방학 때만 할 수 있다고 아예 생각하세요. 내신 기간 마음 접고요. 대신 방학 때 비문학에 초초초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비문학 공부법은 딱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답은 지문 안에 있다. 배경 지식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답은 지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찾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근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자,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장에서는 추론형 문장, 조건형 문장, 부연형 문장을 잘 살펴셔야 돼요. 이게 곧 문제화됩니다. 자, 추론형 문장은 뭐냐면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자, 만약 너가 날 배신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에 숨은 문장, 함의된 문장이 뭐가 있나요? 너가 나를 배신하면 우린 끝이야 라는 문장이 숨어 있는 거죠. 제가 뭐 한 거예요? 한 문장에서 추론한 거예요. 이런 문장 유형이 문제의 선지에 오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문장은 체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형 문장. 예를 들어 법지문에서요. 뭐가 있을까요? 사유재산은 절대 침해하면 안 된다. 법을 어기는 거다. 라고 하면서 단 조건형 문장이 나와요. 고의나 아니면 실수. 요것에 한해서만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고의나 실수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요,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로 나올 수밖에 없죠.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가지고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선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형 문장, 추론형 문장은 읽을 때 이거 선지에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연형 문장. 우리 글을 만들 때요. 한 문장 한 문장 이거 출제위원들이 만들고 글 쓰는 거거든요. 근데 불필요하다면 부연할까요? 불필요하다면 부연 안 하죠. 필요하니까 부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연으로 나오는 문장의 표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한은 내가 덧붙여서 설명해 준다는 거죠. 또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부연형 문장을 나타내주는 표지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연형 문장은 무조건 선지에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유형으로. 그래서 부연형 문장에도 집중해서 그 문장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모든 문장을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게 돼요. 집중해야 될 문장 유형이 있어요. 그 문장 유형이 3가지입니다. 추론, 조건, 부연.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단. 문단은 크게 글로 따지면 5문단, 6문단 나오죠. 그랬을 때 비교를 하는 문단이 있어요. A라는 소재와 B라는 소재를 비교하는데 A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B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A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B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가지고 이거는 A에 대한 거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형 문장에서는 A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걸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분하면서 읽어야지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애초에 없겠죠. 그 다음에 분류하는 거. 옛날에는 막 분류가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분류하고.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이런 분류형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도 분류형 문단이 있으면 분류를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박형 문단이 있어요. 철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하더라.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일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부를 얘기를 복합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앞에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계속 반박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 다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쳐서 얘는 이런 얘기했고 얘는 이런 얘기했고 얘는 이런 얘기했더라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야 나중에 문제에서 나올 때 돌아와서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냥 손 놓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형 문단. 수식은 A를 B로 나눈다. 그 다음 곱하기 100을 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글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옆에 여백에다가 수식 기호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무조건 보기의 사례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라 라고 계산형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그 계산형 문제를 대비해서 옆에 수식 기호로 기호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림. 과학기술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막 그림이 나와요. 컴퓨터 기호 같은 것도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아예 그림이 도구 같은 거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건물 구조가 나오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의 원리가 나오기도 하고 자동차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그림형 문단은요.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글과 그림을 짝지어서 이런 걸 대응한다 그래요. 대응시키면서 애초에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 힘듭니다. 이런 문단별로 어떻게 내가 읽어야 될 것인지를 지금 빠르게 얘기했는데 이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구조 되게 많은데 일단 통시적 관점만 예를 들어볼게요. 근대 이전에,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19세기 이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통시적인 관점별로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글구조에 대한 건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와요. 가형과 나형이 복합된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는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글구조로 물어봐요. 요런 주제 복합형 지문 요런 것들은 반드시 글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오니까 한 문제더라도 이런 가나형 문제들은 글구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어려운 게 이 보기 문제예요. 3점짜리 고난도 문제. 이거는요. 글,
또는 지문이 있죠.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기가 나오는데요. 이 보기에 새로운 사례에 적응시키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내용과 보기에 B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짝을 이룰 수 있는, 매칭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냐면 글에 있는 일부분과 보기에 있는 일부분을 짝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문학 스키마가 너무 부족하면 특강 들으세요. 비문학 많이 풀어본 강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출을 한 번만 풀어봤겠습니까? 뭐 고1 3월에도 나오고 고2 뭐 아주 옛날 문제 뭐 6월에도 나오고 고3에 3월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관련된 지문만 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게 강의를 만들어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 내가 배경 지식이 쌓이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지식적인 내용, 어휘적인 내용이 쌓이는데요. 이게 곧 나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배경 지식 가지고 문제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비문학 성적 오르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 공부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도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예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문제 푸는 거 곤란해요.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요. 분명히 서로 도움됩니다. 근데 뭐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선택 과목에 집중해라. 자, 언매를 선택할 건지 화작을 선택할 건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요. 1, 2학년 때 내신에서 문법 문제 깊이 있게 공부했고 성적 잘 나오는 경우는 언매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족한 건 매체죠. 매체 특강 들으세요. 그 다음에 매체 기출 분석한 거 통해서 출제 요소 찾으세요. 그 다음에 화작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2학년 때 내신에서 문법 내가 싫어했어. 공부 제대로 못했고 성적도 잘 안 나왔어. 그러면 화작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작 특강 들으세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출제 요소를 찾으세요. 특강 고르는 기준은요. 그냥 해설 강의 해주는 사람 말고 기출 분석 통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요소 정리해주는 강사를 찾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투데이 마인드. 고3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하루 마인드를 가져라. 자, 1, 2학년 때 내신이 공부에 70% 차지했다면 3학년 때는 수능이 70%를 차지해야 됩니다. 난 내신에 올인할 거야. 50%나 들어가니까 상승 곡선 그릴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내신 말고 수능 말고 나 그냥 재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하면 재수에서도 망합니다. 자, 재수 생각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재수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 10개월을 고3은 10개월이죠. 주차로 나누어서요. 이렇게 주차로 나눠요. 그럼 약 40에서 45주가 나오거든요. 과목별로 공부 진도를 기록하셔야 돼요. 이게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요. 과정을 기록하지 않잖아요. 후반부에 멘탈이 엄청 흔들려요. 아, 내가 뭐 했지? 근데 피드백을 이제 한 주 한 주 적잖아요. 그럼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네. 이런 피드백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구나. 나 되게 노력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후반부에 안 흔들려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공부하고요. 특별한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오늘 17시간 한번 공부해 볼래. 평소에는 10시간밖에 못했는데 17시간 공부한다고 막 불을 내요. 그 다음날 잡니다. 하루 종일. 이러면 흐름이 깨져요. 그래서 고1, 고2 때 내가 열심히 하던 거 기준 잡고 거기서 너무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탈납니다. 그냥 매일매일 꾸준하게 10시간 하는 게 하루 17시간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만들지 마세요. 너무 하루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냥 매일매일 하겠다. 규칙적으로 하겠다. 요 정도의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나의 미래는 뭘까? 끝이 어디일까? 이 공부에 의미가 있나? 지금 내가 하는 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요.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산다. 이게 고3 마인드예요. 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한 주차에 해당하는 그 목표를 잘 이뤄내겠다. 네. 그리고 나의 피드백을 내가 수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면 어느 순간 데이 1까지 오고요. 수능 치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국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큰 로드맵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계획 짜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